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도망칠 용기입니다. 지은이는 와다 히데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960년 일본에서 태어나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저는 오랫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며 도망쳐야 할 상황에서 도망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늘 안타까웠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저는 일단 도망가세요. 그래야 삽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망칠지 함께 고민합니다.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연세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이나 육아에서는 벗어났지만 퇴직한 남편을 챙기거나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병간호하느라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퇴직한 남편을 꼭 챙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따로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낮 동안만이라도 집을 떠나 계세요. 그래야 버티실 수 있어요. 라고 조언합니다. 병간호도 집에서 하기 힘들면 시설을 이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런데 차마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계야. 아니 그보다 조금 전 단계인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현명하게 도망치세요. 마음이 힘든가요? 몸도 무겁겠네요. 밤에 잘 못 자는군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합시다. 바로 도망치세요. 이것이 제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씩씩하게 살아가려면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마라톤도 처음부터 전력으로 달리면 중간에 힘이 빠져서 완주하기 어렵지요. 우리는 나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는 모르는 척하며 아직 괜찮다고 합리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괴로우면 참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현재를 유지하려고 마냥 참거나 변화를 일으키지 않다 보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스 유출 탐지기가 없던 시절 카나리아는 탄광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유독가스를 감지하게 된 카나리아는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고 기절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카나리아의 위험 감지 능력 덕에 수많은 탄광 작업자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카나리아가 자기 몸을 바쳐 작업자들에게 도망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아직 괜찮다라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머뭇거리다 보면 자칫 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 어떤 나라에서는 후퇴하는 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쓸데없는 승부에서 굳이 맞서지 않고 피하는 것으로 용기 있는 위대한 선택이라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는 기술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일본의 대형 광고 대행사 댄스에서 24세 신입사원이 과로로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소서에는 힘든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수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내가 회사를 관두라고 더 강하게 말했더라면 제 딸도 제대로 못 살피고 무슨 엄이란 말인가. 남은 건 후회뿐이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난 괜찮다고 믿고 있기에 혹은 믿고 싶기에
주변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신입사원의 경우 스스로 SNS에 고민을 털어놓긴 했으나 우리 대부분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한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엔진 오일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달리다간 머지않아 엔진 자체가 불타버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도망치는 것의 원래 의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란 내게 맞는 환경, 나답게 있을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내 몸을 싫은 상대로부터 보호하는 것, 싫은 상대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 전략을 다시 짜기 위해 용기를 내어 한 발 물러서는 것, 사람을 하나의 개체로 생각하면 사람에 따라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에게 딱 맞는 환경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그것을 참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곳은 나와 도저히 맞지 않는다 싶으면 맞는 환경을 찾아 옮겨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육지로 올라간 물고기처럼 숨이 멎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도망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선택입니다. 도망은 위험을 피하는 행위입니다. 자유롭지 않거나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 내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스스로 이동하여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아닌가요? 일본어의 힘내다라는 말은 아래와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생각, 의견 등을 강하게 관철하려 하다. 2. 어떤 일을 해내려고 어려움을 참고 노력하다. 3. 버티고 서다.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고집을 세우다, 끝까지 인내하다, 장소를 점령하다로 어느 것도 그다지 좋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건축 용어 중에 여유 틈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재의 변형이나 시공 오차를 반영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부재 간의 틈을 만들어 여유를 줌으로써 목재와 같은 부재가 온도나 습도에 의해 약간 변형되어도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 건축 현장에서는 이 단어를 도망 또는 여유라고도 부르는데 이 도망이라는 틈새가 건축물의 완성도를 현격히 높여줍니다. 다시 말해 건축 세계에서는 완벽한 건축물이 되려면 무조건 도망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자동차의 핸들과 브레이크에도 여유를 둡니다. 여유를 두지 않으면 도로 위의 작은 요철에 타이어가 닿을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이 계속해서 핸들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안정된 상태에서 똑바로 달릴 수 없어 매우 위험합니다. 핸들을 살짝 건드리거나 브레이크를 아주 약간 밟았을 때 자동차의 방향이 휙 바뀌거나 급정지하지 않게 하는 여유가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F1 같은 레이싱카에는 여유 틈새를 두지 않습니다. 여유 틈새가 있으면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없으니까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레이서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도망과 여유는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술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곤경에 처했을 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고 스스로 여기는 학습된 인지를 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작품 중에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인간에게 가장 괴로운 고문은 흙을 파서 만든 구멍을 다시 메우는 작업을 반복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의미가 없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너무도 의미가 없어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면 절대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나약한 소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심리적 안전감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조직행동학 연구가인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1999년 논문을 통해 처음 주장했습니다. 주로 직장에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인간관계가 무너지거나 페널티를 받을 걱정이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지금 말 걸어도 괜찮을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려나? 누구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이 심리적 안전감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안전감이 낮으면 왜 불안해질까요? 에드먼슨 교수는 불안해지는 이유에 관하여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1. 무지한 존재 낙인. 잘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상의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내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불안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지요. 2. 무능한 존재 낙인.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머리가 나쁜 거 아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두렵겠지요. 그래서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혼나거나 페널티가 주어지는 분위기라면 상사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도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3. 짐짝 같은 존재 낙인. 대화라는 것은 이야기가 이리저리 샛길로 빠지기도 하고 모르는 것은 서로 질문하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 그런 것도 몰라? 하며 역정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4. 부정적인 존재 낙인.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지적당하면 본인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왜 멋대로 판단하냐며 역정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말을 꺼내기조차 힘듭니다. 개선점과 문제점은 방치되고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가며 가혹한 환경에서 버티는 것이 정녕 당신의 인생인가요? 현명하게 도망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스트레스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스트레스 학설을 제창한 이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캐나다 내분비 학자 한스 셀리에입니다. 스트레스원이 몸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쇼크 상태가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으로는 혈압 및 혈당 저하, 근긴장 억제 등이 있으며 이런 상태는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 지속됩니다. 쇼크 상태에서 회복되면 뒤이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반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엔 혈압이나 혈당치가 상승하며 쇼크 양상과는 정반대로 두통 및 현기증, 어깨 결림, 위통, 설사 등이 나타납니다. 다음 단계는 저항기입니다.
유해 스트레스 1에 대한 저항력이 늘어나며 스트레스 1과 저항력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 시기에 스트레스 1을 제거하기 위해 도망치면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1에 저항하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한계에 다다르고 맙니다. 이때 보이는 행동적 반응에는 집중력 저하, 음주 및 흡연량 증가, 은둔, 불면증, 의욕 감퇴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 및 분노, 슬픔, 초조함이 1차 반응으로 나타나고 2차 반응으로 무기력과 우울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저항력, 즉 스트레스 내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맙니다. 아니면 행동이 억제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감정적으로는 포기와 불안, 무력감, 의욕 저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상황을 바꿀 능력이 안 된다며 무기력에 빠집니다. 우리 인간은 적당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되레 업무 효율이나 집중력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자살자의 약 97%는 모종의 정신장애를 앓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중 약 30%가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입니다. 약물 및 알코올 의존증, 조현병, 인격장애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 4가지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정신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멘탈이 약한 건 자기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따돌림을 당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사회 또는 회사, 팀, 가정 등이 안고 있는 모순이나 과제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더 노력하라는 식의 능력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요즘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인생의 틀에 속해 있으면 사회 책임 아래에서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틀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자기 책임 아래에 놓입니다. 틀을 벗어나는 행위 이꼴 도망이라는 고정관념. 이것이 바로 도망치지 못하는 불안을 낳는 구조입니다. 더 노력하려는 사람에게 주위에서 건네는 열심히 해 라는 말은 너무도 잔혹합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거나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꿋꿋한 척을 합니다. 열심히 해 라는 말을 건네는 사람의 심층적인 심리에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곤란해 라는 숨겨진 의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기 본위란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말이지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원 한마디가 오히려 흉기로 돌변하여 여러분을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역경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용기 부여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1.
자기 결정성.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 2. 목적론. 인간은 목적을 향해 살아간다. 사람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에 따라 인생은 바뀔 수 있다. 3. 인지론.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힘을 익혀 내 기준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그릇된 인식을 깨닫고 건설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4. 대인관계론.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상대역이 있다. 5. 전체론. 이성과 감정, 마음과 몸은 모든 게 연결된 하나의 것으로 생각한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주위의 동조 압력 때문에 괴롭다면 당장이라도 그 관계성을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도망친다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거나 안전한 길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본 근현대 문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풀베개의 말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지만 따지면 뭐가 난다. 정에 현혹되면 휩쓸려 버린다. 고집을 세우면 옹색해진다. 여하튼 인간 세상은 살기 힘들다. 살아가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에도 시대에는 법도와 질서를 어긴 자를 마을 전체에서 따돌리는 자치적 제재 행위를 가했습니다. 마을에서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는 8가지 중요한 일, 즉 성인식, 결혼식, 출산, 간병, 집 증축 및 개축, 수해 방지, 제사, 여행에서 마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하고 교류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단, 장례, 즉 시신 수습과 화제는 돕지 않으면 마을에도 피해가 생기기에 이 2가지에 한해서는 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존재 의미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장례와 화제도 이제는 공동체라는 존재가 없어도 얼마든지 수습됩니다. 소방은 행정에서, 장례는 상조회사에서 도맡아 처리를 해줍니다. 이른바 고립되어도 문제없는 집합적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 또한 도망칠 수 있는 환경이 착실하게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치려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현병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감정이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라지고 싶다. 죽는 게 나을 것이다. 죽는 길밖에 없다. 나는 없어야 하는 존재다. 나스메 소세키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그가 태어날 때부터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인간의 목적은 이 세상에 태어난 본인이 그 자신에게 만든 것이어야만 한다. 자신에게 만든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말은 이른바 자기 결정을 뜻합니다. 매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주위의 기대에만 맞추다 보면 자신을 잃고 맙니다. 책임감까지 강하면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도망치려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사를 타인 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가는 마음속이 피폐해집니다. 잘 도망치는 사람은 자기 축으로 살아갑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자기 축을 잘 모르겠다면 난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하고 소리내어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축은 자기 본의를 뜻합니다. 자기 본의는 자기 중심적인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자기 중심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고 매사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본의는 남의 존재를 존중하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자세입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을 글로 쓰며 자신을 구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위를 승화라고 합니다. 글쓰기는 자신을 괴로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치료 요법입니다. 괴로운 심정이나 불만, 나약한 마음은 나의 내면에 담아두지 말고 글쓰기를 통해 바깥으로 분출해야 합니다. 분출은 호흡과 마찬가지입니다. 몸 안에 숨을 분출하면 신선한 산소가 바로 들어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전투 모드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으로 가속 페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긴급 시에 헉하고 깜짝 놀랄 때 숨을 들이쉽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몸은 활동적인 전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어떨까요? 숨을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편안해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인간은 강해집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면 안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는 이 가스 교환과 같습니다. 답답함을 밖으로 분출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원래의 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나타납니다. 게슈탈트 심리요법에서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났을 때 내 기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언어로 나타내면 부정적인 마음이 사그라드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헝가리 속담 중에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인 셈입니다.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며 우울 장애를 일으키는 내인성 우울증이 있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시민성 우울증이 있습니다. 시민성 우울증 환자가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가 없다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는 과제의 분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상사가 일을 못하는 건 내 과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상사의 과제로 분리합니다. 일 못하는 상사에게 잔소리 듣기 전에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도망치세요. 상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회사 생활을 같이 하려면 먼저 도망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망은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남 탓도 하지 않으며 나를 책망하지도 않는 상호 존엄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들러는 모든 대인 관계의 마찰은 다른 사람의 과제에 발을 들이밀거나
내 과제에 다른 사람이 발을 들이미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과제에 누군가 발을 들이밀려 한다면 바로 도망치세요. 거리를 둬야 합니다. 상대의 과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책임을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내게 발생하는 책임은 내가 맡은 역할 뿐입니다. 인간은 각각 몇 개씩 가면, 즉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신이 맡은 배역의 가면을 쓴 채 무대에 등장합니다. 페르소나란 개인이 이 사회에 보여주는 가면, 역할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내 모습으로 사회적 기대나 문화적 규범에 적합한 상태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에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바꿔가며 연기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내 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효과적인 도망의 기술입니다. 힘든 상황에 몰리기 전에 멈추고 도망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100% 맞추는 일이나 누군가 나에게 100% 맞춰주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꿈과 같은 일입니다. 애써서 노력하고 배려해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도망치는 편이 낫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더 잘 살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와 같이 삶을 향한 강한 욕망을 드러냅니다. 강한 불안의 이면에는 삶을 향한 강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삶을 향한 욕망은 표리일체의 관계입니다. 모리타 치료가 추구하는 있는 그대로의 인생관이란 불안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동시에 불안의 이면에 있는 욕구, 즉 삶을 향한 욕구에 따라 건설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신경증 환자들에게는 본인만의 편견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에 집착하는지를 분명히 밝혀내고 허용하며 삶을 향한 강한 욕망을 따라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태도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앞에서 긴장하는 사람은 긴장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긴장하고 맙니다. 실현 불가능한 집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찾아내고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관입니다. 그리고 긴장해도 괜찮으니 일단 한번 해보자는 태도로 임하는 것입니다. 도망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읽은 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렇게 쉽게 도망칠 수 있고 일을 내팽개칠 수 있다면 누가 고생하겠어 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께는 도망치는 것까지 뭐 아니면 도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병을 예로 들면 전문 시설로 보낸다고 해서 간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 편해지니까 이 또한 하나의 도망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도 도저히 도망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시험 삼아 아주 조금만이라도 도망쳐 보기를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장기 휴가를 못 내는 사람이 몸이 안 좋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하루만이라도 쉬어보는 식으로 말이지요. 시험 삼아 해보는 일도 용기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뭐든 일단 해보지 않으면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한번 해봅시다. 주위로부터 생각보다 욕을 안 먹거나 큰 문제 없이 넘어가면 더 큰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무조건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도망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미래를 바꾸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망이라는 선택지를 배운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망칠 용기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저자는 도망치다라는 좀 더 자극적인 말을 썼지만 저는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 여유와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의 거리 혹은 마음의 거리를 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도망친다는 말은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지만 실제로 도망은 모든 생명체의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포식자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쳐야 하지요. 병법에 36개 주랭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35가지의 계책을 써도 이길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36번째 도망치는 방법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와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도망치면 안 되고 이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죽겠지요. 소설 태백산맥의 어떤 전투 장면에서 사수라는 것은 죽어서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빼앗기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죽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내 심리의 건강을 지키고 내 신체의 건강함도 지키는 것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유연함, 융통성, 마음의 거리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마음에서의 거리는 멀찌감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자의 말대로 도망을 쳐야 하지요. 저자가 말하는 도망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전략과 전술의 수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심지어 필요할 땐 목적이나 목표도 과감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은 늘 그렇게 유연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매번 새롭게 맞닥뜨리는 지금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지요. 일상에서도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특히 마음의 유연성, 마음의 융통성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하자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없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고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들어서 내가 죽을 지경이라면 더더군다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멀어지거나 그럴 수 없다면 나 자신을 지키고 상대에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나와 남은 전혀 다릅니다. 남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대치도 다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기대치를 치운다는 것은 상대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것은 그 사람의 사고 패턴, 행동 패턴일 뿐이라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 분이구나.
저분은 저렇게 행동하는 분이구나 하고 파악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모든 인간관계는 쌍방적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인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나도 내가 아무리 약해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상대가 어떠한 사고 패턴, 어떠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대응의 수를 찾아갈 것인지 현명한 대응의 수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묘수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항상 마음의 여유, 마음의 융통성, 마음의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